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스공님들 지난 2주 동안 좀 놀라셨죠? 아니, 둘이 하던 방송을 갑자기 혼자 해가지고 저의 감기 이슈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네요. 저희도 되게 어색했어요. 그쵸? 네. 결방이라는 그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했는데 네. 좀 어색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완전체로 돌아왔죠? 네. 완전체 하니까 아이돌 같다. 자, 열정 씨가 그 긴급 상황에 잘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 씨 혼자 녹음하신 방송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막 듣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마치 심야 음악 방송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잖아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낮구나. 언니가 옆에서 같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중저음의 목소리가 쭉 계속 깔리니까 너무 졸립더라고요. 매력적이었어요. 그랬나요? 자, 오늘은 열정 씨의 책 소개 시간이죠? 네. 오늘은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언니는 혹시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1은 봤는데, 2는 아직 못 봤네요. 2 아직 못 보셨구나. 네. 저는 이제 딸이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재미있게 보고 왔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나오면 보통 나의 뇌에 센터를 점령한 주된 감정은 뭔가, 최애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2편을 보고 가장 오랫동안 생각에 남은 친구가 엔자이어티? 불안이었어요. 그래요? 2편에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각 캐릭터들이 굉장히 힘이 동등하게 분배돼 있나 봐요. 그 중에 공감이 확 저건 내 거다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번엔 저는 이 불안이가 굉장히 마음이 쓰였는데 이 불안이가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영화에서는 좀 과장되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약간 제 모습과 닮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살짝 불편하기도 했고요. 또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제 평소에 좀 걱정이 많고 불안감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파워제이시잖아. 네, 그죠? 그래서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너무 자주 또 강하게 느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피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이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이해가 좀 안 갈 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닥칠 일, 뭘 그렇게 미리 고민하나. 맞아. 그래서 이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미래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이 막 닥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일이 일어난다면 되게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도 막상 일어나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맞아. 네, 이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막 두려워했던 일도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90% 이상의 걱정이 다 쓸모없는 거였다는 거를 뒤늦게 깨닫곤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제이신 분들은 또 못 바꿔요. 타고난 게 그래서. 맞아. 영화에도 나오듯이 이제 너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막 그려보는 거 그것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결정할 때 너무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를 그리지는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 마음속에 불안을 일으키는 그 위험 요소가 뭔지를 좀 들여다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을 직면하는 거지. 그렇죠.
위험 요소, 이게 바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죠. 아, 그렇죠. 네. 불안은 이 리스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안을 느끼게 하는 적인 리스크를 제대로 알면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리스크라는 용어는 저나 이제 정관리 언니한테는 어찌 보면 낯익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애증의 단어. 이 단어 덕분에 먹고 살았지만 고생도 많이 한 단어. 맞아요. 저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늘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해라라는 이야기를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알려주진 않고 맨날 우리 보고 잘하래. 그렇지. 방법은 모르겠는데 일단 잘하라고. 네, 일단 그러죠. 잘하래.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리스크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투자 세계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인사이드 아웃부터 리스크까지 빌드업을 했어요. 괜찮았나요? 아니, 저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이제 조금 내려놓아야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이 빌드업이 괜찮았는지 또 불안해서 괜찮았나요? 맞아. 하긴 받아야 돼. 불안이네, 불안이. 맞아. 완전 불안 덩어리야. 네,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리스크에 대해서 공부한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책도 유명하죠. 그렇죠. 2012년에 한국어 초판이 나왔으니까 꽤 오래된 스테디셀러이고요.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은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의 대표이자 또 월스트리트가 가장 신뢰하는 투자자라고 불리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모가 있는데요. 이 메모를 워런 버핏도 기다린다고 할 정도로 아주 미국 투자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투자 그루들은 이렇게 메모로 하시는 게 많죠. 공통점이네. 주주서한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하워드 막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들을 기반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들을 요약한 책이고요. 그래서 원제가 있는데 원제가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더라고요. 영어 제목이 더 좀 강한데요? 강력한데? 그쵸? 가장 중요한 것. 그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좀 더 소개해 드리면 이 책에는 다양한 주제 이제 투자 철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투자자가 갖추어야 하는 통찰력,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에서부터 투자 행위가 발생하는 시장 환경, 그리고 투자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마지막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까지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주제들을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제가 읽은 여러 책에서도 이 책을 필독서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쓸공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쉬운 책은 아니었어요. 저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쓸공 언니에서 맛보기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 철학 딱 2개의 주제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리스크와 방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선 리스크가 도대체 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일할 때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리스크 정의가 전체 프로젝트의 비중의 느낌이 한 60%야. 맞아. 그죠? 이 정의만 잘해도. 맞아. 그죠? 그 뒤에 관리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맞아요.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 회사의 리스크는 도대체 뭘까? 이 정의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과연 투자에서 리스크는 뭘까요?
보통 재무관리 시간에 배우기로는 네. 그 리스크를 배울 때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돈 관리, 특히 이제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는 것인데 또 이 미래는 인간이 절대 먼저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가까운 거잖아요. 맞아요. 불확실한 미래는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스크를 변동성 내지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하워드 막스는 변동성, 뭐 가변성, 편차라는 이런 용어가 하나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리스크와 거리가 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분은 리스크, 다시 말해 이제 위험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요. 네. 투자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그리고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보통 투자를 하는 우리는 무엇이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투자해서 내 투자금을 잃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현실적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내 자본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나 네.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버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꺼리기 마련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투자 세상에서 리스크는 절대적으로 돈을 잃을 가능성이다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일반인의 생각과 같은 건데. 그렇죠. 그죠. 네. 투자 세계에서 리스크란 변동성이고 변동성은 내 예상 밖으로 내 투자가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리거나 그 변동성인데 정말 하워드 막스의 생각은 일반인처럼 내 돈 잃을 게 위험성이다. 그치. 그죠. 맞아. 오히려 더 심플하죠. 오히려 네. 더 진짜 심플하네요. 네. 그리고 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바로 손실 위험인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 손실 위험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언니한테 질문 엄청 하네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신났어. 아직 체력이 100% 회복이 안 됐는데. 자, 뭐 생각해보면 투자의 결과는 미래의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투자라는 활동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잠재된 리스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약간 빛과 그림자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투자는 잃을 수도 있고 혹은 벌 수도 있는 그런 확률 게임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나 시장에 나타난 지나친 낙관 심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과도하게 상승한 가격이 이 잠재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손실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버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맞아요. 그렇죠. 지나친 버블이에요. 낙관 심리, 맞아요. 과도한 상승.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버블이 위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리스크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건지 그리고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손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런 불확실한 것을 의미한다면 네.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심리와 가격의 거품에 의해서 더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손실 가능성은 언제나 따라오는 거긴 한데 그쵸. 시장 그 투자자들의 심리와 가격의 거품에 의해서 그 위험이 더 커진다는 뜻. 더 커진다. 그렇죠. 맞아요. 이제 투자 리스크가 뭔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저는 사실 이 글로 된 설명보다 책에 나온 그래프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설명을 읽고 그 그래프를 보니까 리스크가 뭔지 굉장히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보통 이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를 우상향하는 그 네. 직선의 그래프, 네. 양의 관계로만 설명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기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리스크가 커질수록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 확률 분포로 그래프를 그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이 양과 음의 방향으로 동시에 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저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말로만 설명을 드려서 네. 우리 쓸공님들은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또 친절하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리스크가 뭔지, 열정이가 무슨 설명을 드린 건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리스크가 뭔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를 공부하는 이유는 투자 리스크가 높을 때 이 높은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네. 또 대처할 것인지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리스크를 발견하고 안다는 거는 그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리스크는 투자 세상에 존재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리스크를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이렇게 측정 불가능한 리스크를 인식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힌트는 이 손실 위험의 주요 원인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네. 낙관론과 비싼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 리스크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결국 높은 투자 리스크는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생기고 또 이 너무 비싼 가격은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낙관해서 그리고 충분하게 의심하지 않고 위험을 제어하지 않은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리스크를 인식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우리 버블의 역사 생각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왜 이게 거품이란 걸 인식하지 못한 채 다들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쵸. 남의 회사 주식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막 사람들이 막 사들이고 뭐 그런 어떤 그 근거 없이 막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거 파악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시장에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바로 이게 높은 리스크인지 낮은 리스크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냥 현재 무슨 일이 있는지 현재 기업은 어떤지 그 현재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나마. 네, 맞아요.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 자, 그럼 현재를 파악해서 리스크를 인지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리스크를 정말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리스크 관리의 중요도가 실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맞아요. 투자 세상에서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소평가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진의 내진 설계라던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 이게 리스크 관리의 일종이죠. 네. 그런데 이 실제 손실이라 함은 이제 투자 상황에서는 투자금을 잃는 것과 같은 거고 네. 지진이 나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당하는 거 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이런 게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손실은 리스크와 부정적인 상황이 만나야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투자 리스크라는 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진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전염병 이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책에서는 사람들이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소평가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비가 올지 말지 정확한 퍼센트를 알고 싶어서 일기예보를 보는데 네. 이 비 올 확률이 아주 낮아서 뭐 10% 미만이다. 네. 이러면 굳이 우리가
무거운데 네. 우산을 안 챙겨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리스크 제어에 드는 비용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 실생활에서 이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겨울에 무슨 단체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단체 방에 내일 아침에 춥대요. 겉옷 든든하게 입고 나오세요라고 오지랖을 부렸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따뜻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춥다면서요. 더워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네. 그치.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를 강조했다가 그 리스크가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화를 내.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비용이 들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이런 거에 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받아주는 마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그죠? 내가 뭐 내일 뭐 가져오지 마세요 한 것도 아니고 내 그냥 오지랖 떠는 마음에 그런 건데. 그렇지 정말 추울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 또 그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안했나 봐. 다시 춥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침묵이 금이라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 같은 것들이 약간 과소평가받고 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 그리고 느낌? 인재들이 거기서 일하고 싶지가 않아. 맞아. 괜히 쿠사리만 먹어. 왜냐면은 이게 성공해도 이 제로야. 왜냐면 내가 그 위험을 막았을 뿐이지 이익은 안 생겼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부서에서는 공을 다 가져가는데 나는 공이 나도 그 칭찬을 못 받아. 정말 드물게 막 지진이 발생하거나 정말 드문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만 나의 어떤 실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어쩌다 거예요. 한 번 칭찬을 받는 거야. 나머지는 맨날 혼나. 안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발생할 때는 맨날 쓸데없는 돈 쓰게 한다고 혼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다. 리스크 관리 비용이다. 맞아. 이런 선진 의식이 필요해요.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게 절대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지진이나 이 전염병의 발생이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이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돈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먹을 거 돈으로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실 위험은 피해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큰 헤지펀드를 운영을 할 때 리스크에 대해 알려고 노력을 하고 투자 대상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출중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리스크를 인식한다고 하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분산하고 특히나 예상 수익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따르는 보상보다 훨씬 크다고 확신이 들 때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뭐 헤지펀드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인 우리도 본인 수준에 맞는 그런 리스크 관리, 리스크 제어법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결국 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리스크 제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리스크 제어의 중요성을 인지한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 투자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방어 투자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저자는 지인들이 개인적으로 투자 자문을 구하면 제일 먼저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친구들의 태도를 파악을 한다고 해요. 이 사람이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인지 방어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적절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저자의 질문을 응용해서 언니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돈을 버는 것과 손실을 피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보통은 둘 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하나만 고르긴 너무 어려워. 네, 이거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건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물론 너무나 좋은 상황이겠지만 네. 냉정한 투자 세상에서 둘 모두를 최대치로 확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투자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자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비유냐면요. 투자 세상은 아마추어 테니스 경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네. 예전 이제 1975년도에 네.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이라는 잡지에 네. 패자의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프로 테니스 선수는 승자의 게임을 하는 대신에 아마추어 선수들은 보통 패자의 게임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공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네. 강하게, 약하게, 길게, 짧게, 뭐 왼쪽으로 보낼지 오른쪽으로 보낼지 네. 이게 자신이 원하는 공을 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실수도 거의 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정말 공격을 잘하느냐가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네. 이게 바로 승자의 게임이고요. 아, 그래서 왜 올림픽에서도 요즘 올림픽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올림픽에서도 해설하실 때 그러잖아요. 강하게 공격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공격해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이 거기는 프로니까. 그치. 그들은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반대로 아마추어 선수들은 경기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실수가 적은 사람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맞네, 맞아. 그래서 상대의 공이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 밖으로 나갈 때까지 어떻게든 공을 받아 넘기면서 버티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난 이건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말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면 너무 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그 순간순간을 잘 받아 넘기기만 하면 오히려 오래 가더라. 그래서 이 버티는 경기, 이게 바로 패자의 게임이라는 설명이에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시장에서 우리 네. 대부분은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와 같기 때문에 실수를 적게 하면서 버티는 게 시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비유가 굉장히 적절하죠. 맞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투자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프로 선수처럼 뭐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작전을 바꿔서 요리조리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그죠. 전문 투자가 아니고서야. 그렇죠. 전문 투자가도 이건 힘들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되도록 실수를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방어적 투자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어적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 두 균형점 사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지에 대한 결정과 그에 따른 전략을 택하는 투자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스크를 좀 크게 가져가면 수익이 많아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균형점이 좀 높은 가격에서 설정되잖아요. 확률은 떨어질 수 있어도. 그렇죠. 네. 결국은 종잣돈이 많아야 돼.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이 많아요. 그래서 한 뭐 얼마 정도 좀 리스크를 처음에는 좀 감수를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는 투자를 예를 들어보면 네. 뭐 나는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확신으로 네. 한 종목을 딱 찍어가지고 그 포지션에 올인을 하고 레버리지까지 끌어와서 위험하네. 한 방에 홈런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투자를 방어적 투자라고는 하지 않겠죠. 이보다는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전제하에 네. 분산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대비하고 네.
레버리지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가능성 있는 결과에 단단히 대비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얼마나 응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기본 마인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내가 욕심을 부려보고 객기를 부려보겠다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는 가져가야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 운영을 네. 할 때 네. 사실 이렇게 안전성만 추구하면 본인들의 투자자들이 만족을 100%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용하는 인력들이 좀 적절하게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본 마인드는 맞아. 이걸 설정하고 거기서 맞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알파를 수행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강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딸이랑 네. 야구장에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네. 우리 딸이 지금 야구에 거의 꽂혀 있어가지고 처음 야구를 제가 볼 때는 네. 홈런 치는 선수들만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잘하는 선수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야구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네. 홈런은 약간 이벤트 같은 거고 맞아요. 물론 이제 홈런 치면 너무 좋죠. 네, 그렇지만 타자들이 얼마나 출루를 하는지 그리고 타율이 얼마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어 투자도 저는 이 야구 선수의 출루율과 높은 타율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한 방의 홈런보다는 꾸준히 그리고 이제 괜히 욕심냈다가 병살타 하는 것보다는 그쵸. 안타로 출루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공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맞는 비유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서 우리 하워드 막스 저자가 방어 투자를 쉽게 표현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네.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움을 가지고 투자하라. 손실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라.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음을 걱정하라. 당신이 수준 높은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불운이나 깜짝 놀랄 사건들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을 걱정하라. 이런 두려움이 바로 방어 투자의 기본 마인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인사이드 아웃의 불안이 열정 씨의 최애 캐릭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오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불안이가 의외로 투자 세계에서는 가장 훌륭한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그쵸, 되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을 느끼는 게 이 오히려 투자자로서는 하나의 좋은 자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불안이 투자 자체를 막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죠. 아니라면. 그렇죠. 맞아요. 투자를 할 때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하면 사실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의 최근 메모를 제가 하나 봤는데 네.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은 수익을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또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쓸공님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진짜 완전 주식을 전혀 안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조차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번에 우리 열정 씨가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네. 그 초보 쓰공이들을 위한 투자 로드맵. 네.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막 느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다 제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해보자면은. 네. 너무 겁이 많아서 정말 수영에 대한 책으로만 10권을 읽었어. 그 물에 안 뛰어들어. 물에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은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다가 수영 나는 조금 더 배워서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돼서 수영을 못 할 나이에.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주식 있잖아요. 되게 뭐 삼성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잘 나가는 누구나 주식들 누구나 아는 거. 그거를 정말 내가 이거는 한 달 학원비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정도만 일단 사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버려도 상관없어. 없어져도 그런 제로가 돈으로. 돼도 상관없어. 근데 주식이 하나 생겨야 자꾸 경제 뉴스에도 관심이 가고 맞아.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나 올랐을 때는 왜 올랐지? 그거를 공부하면서 맞아. 약간 어떻게 보면 귀납적인 공부 방법이죠. 그러니까 개별의 사실들을 모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주식 사이클을 한 두세 사이클을 돌아봐야 돼요. 그 괜히 막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이런 거랑 정말 실제 물에 들어간 건 달라. 천지 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준비도 없이 무조건 물에 뛰어들어라 이런 말은 아니고 우리 이제 열정 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관련 서적 다 꼼꼼하게 이론 공부하시고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이론만 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치. 네, 그렇다면 행동해야지. 네, 행동에 옮기시라. 네. 그런 말씀을 한번 이게 드려보고 진짜 싶어요. 언니랑 저랑 네. 정말 성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얘기들을 잘 네. 취합해가지고 네. 이 조화를 이루면 네.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책도 안 보고 그냥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수영 지금 저 배우잖아요. 네. 유튜브를 그렇게 공부를 해요. 혼자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물 없는 곳에서 네. 팔을 계속 돌려요. 저는 처음에 주식할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주식을 샀어요. 그치. 사고 이제 한번 깨져보고 거기서 막 이런 거구나. 막 코피도 나고 막 해보면서 거꾸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장일단이는데 두 개를 다 같이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우리 쓸공님들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네. 거듭나시기 저희 바랍니다. 실수는 저희가 다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식 시장의 주기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좋은 내용이네요. 네. 열심히 공부해 오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둘이 같이 해서 좀 활기가 좀 다시 살아나네요. 그쵸. 네. 맞아요. 다음 주에도 활기차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쓸공합시다.